안녕하세요. 이혼 5년차에 접어든 두 아들을 홀로 당당하게 키우고 있는 최성아입니다. 저는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숱한 모욕과 서러움을 묵묵히 견뎌냈는데요. 하지만 그 기나긴 인내의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막힌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저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내쫓았던 그들은 자신들의 헛된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지옥불에 뛰어들었고 결국 완벽한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통쾌하고도 씁쓸했던 제 인생의 반전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전 남편 정재호는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정교수 임용이라는 타이틀 하나에 목을 메고 살았습니다. 학벌과 지위에 대한 자격지심이 컸던 탓인지 그는 늘 밖에서는 학자로서의 고상한 체면을 차리려 애썼죠. 문제는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들이 곧 번듯한 대학 교수가 될 것이라는 헛된 허영심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집에서 살림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인 저는 그저 무식하고 남편 돈 축내는 식충이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노골적으로 무시하셨거든요. 남편이 밖에서 큰일 하는데 집구석에서 밥이나 축내면 되겠니? 싹싹하게 내조라도 잘해야지. 틈만 나면 저를 한여 부리듯 호출해 집안일을 시켰고 시누이 역시 친정엄마 옆에 찰싹 붙어 저를 교묘하게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새언니, 요새 교수 사모님들은 다들 교양 있게 미술관도 다니고 골프도 친다던데 언니는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궁상맞게 그게 뭐야? 우리 오빠 체면 좀 생각해. 그들의 도를 넘는 무시와 막말에도 저는 굳이 언성을 높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쓴웃음을 삼키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던하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모르는 저만의 확실하고 단단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시댁 식구들은 제가 남편의 그 쥐꼬리만한 시간 강사 월급에 기대어 근근히 먹고 사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남는 시간 동안 남몰래 부동산 경매와 세법을 끈질기게 공부했거든요. 종잣돈을 모아 발품을 팔며 작은 빌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상가와 토지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명의의 부동산 법인까지 세워 자산을 굴리고 있었죠. 제가 이렇게 조용히 재산을 불려나가는 동안 시댁이나 남편에게는 그저 작은 소일거리로 부동산 관련 알바를 한다고만 둘러댔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그 탐욕스러운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제 자산을 알게 되면 당장 사업자금을 대라느니 노후자금을 내놓으라느니 하며 제 피를 말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남편에게 기생하는 무능한 아내 행세를 하며 조용히 제 몫의 부하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학교와 집 밖에 모르던 남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죠. 나 이번에 교수 임용되려면 윗선이랑 인맥을 좀 다져야 해. 오늘도 저녁 먹고 들어갈 테니까 먼저 자. 남편은 인맥 관리를 핑계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밥 먹듯 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차림에도 훌쩍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누군가와 끊임없이 카톡을 주고받으며 실실 웃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의 칠순을 앞둔 생신이 다가왔는데요. 남편과 시누이는 온 가족이 주말에 1박 2일로 경기도 외곽의 아주 고급스러운 풀빌라를 빌려 여행을 가자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주말은 제가 오랫동안 공들여 분석하고 준비했던 알짜배기 상가 건물의 법원 경매 입찰일이자 골치 아팠던 명도 소송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수억 원의 돈과 권리가 오가는 일이었기에 절대 그 일정을 뺄 수가 없었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주말에 오랫동안 준비했던 중요한 일이 하필 겹쳐서요. 토요일 낮에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날 것 같고 제가 일 마치고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서 풀빌라로 합류하면 안 될까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장 먼저 시누이가 눈을 치켜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새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언니가 하는 푼돈벌이가 우리 엄마 칠순 여행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역시 전화기 너머로 역정을 내셨습니다. 됐다. 시어미 생일보다 그깟 푼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다는 며느리. 나도 꼴도 보기 싫다. 분위기 망치지 말고 너는 아예 오지도 마라. 시어머니는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남편 역시 곁에서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거들었죠. 당신 진짜 눈치 없다. 엄마 칠순인데 그 알바 하루 빠진다고 어떻게 되냐? 그날 말고 다른 날은 되는데. 됐어. 당신은 그냥 집에 있어. 결국 그 주말 남편은 저와 두 아들만 집에 쏙 빼놓은 채 본인 혼자 시댁 식구들과 룰루랄라 풀빌라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둘째치고 저희 아이들까지 안 데려가더라고요. 좀 황당했지만 그래도 예정대로의 일정을 소화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진실이 폭로된 것은 남편이 여행에서 돌아온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재수없게. 풀빌라 주차장에 차를 내놨는데 어떤 미친놈이 조수석 문 쪽을 길게 긁고 그냥 도망갔어. 나 오늘 학교 일정이 좀 있으니까 당신이 낮에 서비스 센터에 차 좀 끌고 갔다 와.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남편의 차를 몰고 서비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수리를 접수하기 전 도대체 언제 어디서 차가 긁혔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두어야 할 것 같아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 SD 카드를 빼서 챙겨간 제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수리하는 동안 녹화된 영상 파일들을 하나씩 돌려봤죠. 그런데 이렇게 은지랑 같이 여행 가니까 너무 재밌다. 저도 그래요, 어머님. 저 끼워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히 끼워줘야지. 곧 가족 될 건데. 은지?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저는 다른 시간대의 주행 파일들을 연달아 클릭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했고 그 은지라는 여자와 시댁 식구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한 가족처럼 친밀해 보이더군요. 그리고 곧이어 시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내 말이 맞지? 오빠 옆에는 은지 씨가 훨씬 잘 어울린다니까. 솔직히 새언니는 은지 씨한테 잽도 안 되지. 안 그래? 게다가 은지 씨가 몰래 찍어준 코인 덕분에 나 벌써 1,000만 원이나 벌었잖아. 은지 씨가 완전 복덩이라니까. 뭘요? 제가 다음 달에 무조건 3배 오르는 상장 코인 정보 또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우리 재훈 오빠 교수 임용되는 거 제가 학교에 발전기금 넣어서라도 팍팍 밀어줄 테니까 어머님은 이제 맘 편히 2다리 뻗고 주무세요. 여자의 여유로운 웃음소리와 함께 남편의 해벌쭉한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와, 진짜 은지 너 최고다. 엄마, 내가 말했지. 은지 진짜 능력자라니까.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 정재우는 이은지라는 낯선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의 외도를 뻔히 알면서도 그녀를 풀빌라 생신여행에 초대해 함께 놀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단순히 남편의 외도를 묵인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며느리인 저를 완벽하게 배제한 채 남편의 불륜녀를 새언니, 며느리 취급하며 온 가족이 작당하여 저를 농락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토록 주말 낮에는 참석이 어렵다고 일정을 좀 변경하자고 하니 칼같이 거절하면서 저를 빼고 가겠다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가족여행은 불륜녀 이은지랑 같이 가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던 거예요. 손이 떨리고 배신감이 들었지만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블랙박스 영상들을 모두 제 외장 하드와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의 인스타그램 팔로잉 목록을 샅샅이 뒤진 끝에 이은지라는 여자의 계정을 찾아내게 되었죠. 이은지의 인스타그램 피드는 그야말로 화려함 그 자체였어요. 비싼 외제차 핸들에 손을 얹고 찍은 사진,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은 명품 브랜드 로고들,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과 파인다이닝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거든요. 프로필 소개란에는 자신을 영앤 리치라고 말하고 비상장 코인 및 주식 리딩반 대표라고 번듯하게 적어놓았습니다. 피드 글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신 VIP 회원님들, 오늘 하루 만에 수익률 300% 달성 축하드립니다. 라는 식의 허세 가득한 글들이 넘쳐났고요. 그녀의 계정을 훑어보던 제 입가에 아주 서늘하고 차가운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부동산과 금융, 세법을 바닥부터 악착같이 공부하는 제 눈에 그 여자의 피드는 그저 얄팍하고 전형적인 폰지 사기꾼의 포트폴리오로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자산 증명도 없이 렌트한 슈퍼카와 가짜 명품으로 사람들의 허영심을 자극해 투자금을 갈취하는 아주 흔해 빠진 사기꾼의 전형이었죠. 아마도 이은지가 흘려주는 가짜 코인 쪼가리로 몇백만 원의 수익을 맛본 신우이는 이미 그녀의 맹신도가 되어 있었고 남편 역시 이은지의 힘을 빌어서라도 정교수 자리를 돈으로 사겠다는 미친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정이 다 떨어졌고 이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며칠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모두 끝난 후 남편을 불렀죠. 여행도 상간녀랑 같이 간 것을 알고 있고 그 여자의 이름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에 가족여행 간다더니 상간녀 데리고 온 가족이 아주 화기애애하더라.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남편의 얼굴에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 고상한 척을 하던 평소와는 달리 궁지에 몰린 남편은 이내 아주 뻔뻔하고 악랄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변명을 하거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턱을 치켜들고 저를 내려다보며 소리쳤거든요. 그래, 나 은지랑 만난다. 어쩔래? 네가 훔쳐본 대로 은지 엄청난 능력자야. 지금 굴리는 코인 자산만 수백억이라고. 너처럼 집구석에서 키보드나 두드리며 푼돈 10몇만 원 버는 여자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내 비전과 미래를 도와줄 수 있는 여자라고. 저는 그의 그 당당하고도 찌질한 모습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났습니다. 놀고 있다. 그 자칭 수백억 자산가라는 상간녀가 당신 정교수라도 시켜준대? 은지가 우리 학과에 발전기금 빵빵하게 쏴주기로 약속했어. 그 정도면 나 정교수 따놓은 당상이야. 당신이 나 같아도 은지한테 마음이 더 가지 않겠어? 남편의 눈은 이미 탐욕과 헛된 욕망으로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쏟아냈죠. 내가 여태까지 너 먹여 살렸는데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대체 뭔데? 이참에 차라리 잘됐다. 어차피 우리 엄마랑 동생도 꽉 막힌 너보다 은지를 훨씬 더 좋아하고 잘 맞아. 우리 깔끔하게 이혼하자. 자신의 쥐꼬리만한 강사 월급으로 저를 먹여 살렸다고 믿는 저 알량한 착각.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그나마라도 남아있던 남편에 대한 일말의 연민이나 분노마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화를 내며 싸울 가치조차 없어지더라고요. 굳이 제가 남몰래 세운 부동산 법인과 자산을 밝혀 그를 후회하게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무능한 아내인 줄 아는 지금 이 상황이 그를 완벽하게 빈털터리로 쫓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철저한 계산을 끝마친 뒤 겉으로는 남편에게 무참히 버림받은 불쌍하고 비참한 아내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내가 당신이랑 어머님 구박받으면서 14년을 뒷바라지했는데 돈 많은 여자 생겼다고 나랑 아이들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 좋아. 당신이 그렇게 원하면 이혼해줄게.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더 결혼 생활 못해. 제가 순순히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자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저는 대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대신 두 아이 양육권은 무조건 내가 가져. 그리고 나 당신 말 맞다나 돈도 없는데 아이들 키우려면 집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전세금 명의 내 앞으로 넘기고 당신 통장에 있는 돈 위자료 겸 양육비로 넘겨. 그럼 조용히 도장 찍고 당신 앞길에서 비켜줄 테니까. 그게 싫다면 당신하고 이은지 위자료 소송할 거고. 제 말에 남편은 머리를 굴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금과 남편 통장에 있던 현금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거 다 합쳐봐야 남편이 이은지에게 들었던 그 엄청난 자산에 비하면 먼지 같은 돈이었겠죠. 그래, 다 가져. 문제없이 이혼만 해준다면요.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은지와의 화려한 장밋빛 미래에 완벽하게 눈이 먼 남편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아온 얄팍한 전 재산을 저에게 몽땅 넘겨주겠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속전속결로 법원으로 가 협의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 합의가 제 요구대로 완벽하게 법적인 효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서류 절차가 끝나자마자 남편은 자신의 짐을 챙겨 들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발걸음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가벼워 보였죠. 그렇게 모든 법적 절차가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해진 건 저였습니다. 저를 무시해대던 시댁과 남편이라는 지긋지긋한 족쇄가 사라지니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두 아들과 함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평화롭고 행복한 새 출발을 맞이했죠. 시댁의 지긋지긋한 호출도 남편의 헛된 허세도 없는 고요한 일상은 제가 14년 만에 되찾은 온전한 자유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장 비참하게 쫓아냈다고 믿었겠지만 오히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게 오물들을 도려낸 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조용히 예상했던 그 결말은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고도 참혹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덮쳤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 핸드폰으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었죠. 몇 번이나 피하다가 받았더니 그러더라고요. 성아야, 나 좀 살려주라, 제발. 형편없이 갈라지고 비참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전 남편 정재훈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전 남편 정재훈은 숨이 넘어갈 듯 통곡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 전해들은 지난 1년은 완벽한 인과응보의 결과였습니다. 정재훈과 시댁 식구들이 맹신했던 이은지의 수백억대 자산과 비상장 코인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전형적인 폰지 사기, 즉 다단계 금융 사기였습니다. 이은지는 그럴싸한 외모와 가짜 재력으로 사람들의 허영심을 자극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의 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이자를 떼어주는 아주 고전적이고 악랄한 사기꾼에 불과했으니까요. 정교수 자리를 돈으로 사겠다며 완전히 눈이 뒤집혀 있던 정재훈은 가장 먼저 이은지의 완벽한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전 재산을 넘겨주고 빈털터리가 되었던 정재훈은 이은지를 위해 미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시간 강사로 몸담고 관리하던 대학 학과의 연구비와 공금 수억 원에 몰래 손을 댄 것입니다. 그는 그 공금을 고스란히 빼돌려 이은지의 가짜 비상장 코인에 쏟아 부었다고 했죠. 탐욕에 눈이 멀었던 것은 정재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은지가 던져준 몇백만 원의 미끼 수익에 홀려 찬양하던 신우이. 신우이는 일확천금을 꿈꾸며 자기 남편 몰래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금까지 모조리 빼서 이은지에게 투자했다가 몽땅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심해부는 이혼을 요구했고 신우이는 돈 한 푼 없이 이혼 소송까지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를 무식한 식충이 취급하며 내쫓는 데 혈안이 되었던 시어머니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교수 아들과 수백억 자산과 며느리를 얻게 되었다는 허영심에 빠진 시어머니는 자신의 평생 노후 자금은 물론이고 살고 있던 낡은 자가 주택까지 담보로 잡아 대출을 끌어모아 이은지에게 바쳤거든요.
당연히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쓸어 모은 이은지는 어떻게 됐냐고요? 경찰 수사를 진작에 눈치채고 해외로 야반도주해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이은지는 사라졌고 정재훈과 시댁 식구들에게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억대의 빚더미와 파멸뿐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급한 대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성아야, 나 대학에서 횡령사실 다 걸렸어. 내일 당장 경찰서에 출석해야 해. 이대로 가면 나 횡령죄로 구속이래. 나 그래도 애들 아빠잖아. 애들한테 아빠 감옥 가는 거 보일 순 없지 않겠어? 내가 너한테 집 넘겼잖아. 그거 담보라도 잡아서 합의금이라도 좀 빌려줘. 내가 평생 일해서 갚을게. 어? 자신이 저지른 횡령죄를 덮어보고자 어떻게든 구속만은 피해보자고 전처에게 전화를 걸어 푼돈이라도 빌려달라 애원하는 꼴이라니. 저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비참하고 찌질한 목소리를 들으며 아주 서늘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훈아, 제가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부르자 전화기 너머의 흐느낌이 멈췄습니다.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어보려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또박또박하게 뼈를 깎아내는 진실을 일러주었죠. 재훈아, 넌 아직도 내가 소소한 알바나 하며 푼돈 버는 무능한 여자인 줄 알지? 1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어? 성아야, 그게 무슨... 어머님이 그 잘난 수백억 자산가 며느리한테 투자한다고 살고 계시던 본가 아파트 담보대출 잔뜩 받았다가 이자 못 내서 경매로 넘어갔다고? 나 그거 알고 있었어. 왜냐면 그 집 얼마 전에 내 부동산 법인 이름으로 낙찰받았거든. 조용하더라고요. 남편이 완전 경악에 빠진 모양이었습니다. 성아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우리 엄마 집을 샀다고?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나 돈 많아. 너랑 너네 가족들은 몰랐을 테지만 네가 그토록 떠받들던 여자는 네 돈 쥐어짜서 도망친 짝퉁 사기꾼이었고 너희 가족이 식충이 취급하며 내쫓았던 나는 진짜 자산가였다는 걸 이제 알겠니? 내가 왜 내 돈으로 네 합의금을 대줘? 조만간 횡령죄로 구속되는 시간강사 뉴스 아주 재밌게 잘 지켜볼게. 감옥 들어가면 거기선 인맥 관리 잘해서 꼭 정교수 달아봐. 그리고 다신 내 번호로 연락하지 마. 역겨우니까. 여보, 성아야, 잠깐만, 나 한 번만 만나서... 저는 더 들을 것도 없이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그 번호를 영구 차단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제 가슴 한 구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14년간의 묵은 채증이 단숨에 그리고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에 들려온 소식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자신들의 탐욕과 허영심으로 똘똘 뭉쳐 저를 짓밟고 비웃었던 그 끔찍한 시댁 식구들은 결국 자신들이 우러러보고 떠받들었던 가짜 상간녀의 손에 의해 가문 전체가 완벽하게 박살나고 말았죠. 교수 아들이라는 허상에 갇혀 저를 하녀 취급하던 시어머니는 제가 낙찰받은 집에서 비참하게 쫓겨나 단칸방으로 밀려났고 저를 깎아내리기 바빴던 얄미운 시누이는 남편에게 이혼당한 채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정교수 타이틀에 눈이 멀어 공금에 손을 댔던 제 전남편은 결국 횡령죄로 구속되어 쇠고랑을 차게 되었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결국 자신의 피로 그 죗값을 치른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저만을 바라보는 든든한 두 아들과 함께 오직 제 땀과 능력으로 일군 찬란하고 평화로운 인생의 제 이막을 온전히 즐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선 삶. 그것이 제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향한 가장 완벽하고 현실적인 복수이자 제 삶의 자랑스러운 해피엔딩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의 길고도 다사다난했던 그러나 결국엔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끝맺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년생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최수정이라고 합니다. 제 남편 백창우는 자동차 영업사원입니다. 직업 특성상 이곳저곳 외근을 다니는 일이 많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늘 바쁘게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 치의생사로 꽤 오래 일을 했었지만 연년생으로 두 아이를 연달아 출산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쉬고 육아에만 전념하며 지내왔습니다. 정신없이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물리며 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 아이들도 유치원에 다닐 만큼 컸습니다. 숨통이 조금 트이자 제 마음속에서도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고개를 들더군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에게 이제 슬슬 일을 다시 시작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네. 애들도 웬만치 컸고 자기가 맞벌이 해주면 나도 부담이 덜하지. 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이력서를 넣고 몇 군데 치과 면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서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치과에서 나와 그 근방을 걷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익숙한 번호판에 차 한 대가 보이는 거예요. 길가에 있는 어느 개인 카페 앞에 주차된 남편의 차였습니다. 영업을 하느라 이 동네까지 왔구나 싶어 몹시 반가웠습니다. 마침 저도 면접이 일찍 끝났던 터라 커피라도 한 잔 같이 마실까 싶어 카페 쪽으로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카페 안을 들여다보니 남편은 창가 쪽 테이블에 카페 사장으로 보이는 한 여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남편은 테이블 위에 책자 같은 것을 펼쳐두고 있었죠. 아마 영업이나 상담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방해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 들어갈까 아니면 밖에서 기다릴까 망설이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대화를 마치려는지 남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자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 여자의 손을 아주 다정하게 꼭 쥐었습니다. 여자 역시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비어있는 반대편 손으로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톡톡 치더군요. 마치 연인들끼리 헤어지기 아쉬워서 하는 듯한 스킨십처럼요. 창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죠. 지금 내 남편이 저 여자랑 뭘 하고 있는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진 채 그 자리에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카페 문을 열고 나오던 남편은 밖에 서 있는 저와 정면으로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더군요. 여보, 여기 왜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건조하게 되물었습니다. 당신 방금 저 여자랑 뭐 했어? 남편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뭐래, 영업했지. 여기 사장님이 이번에 차 뽑는다고 해서 계약 조건 얘기하고 나오는 길인데 너 면접 본다더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참나, 차 계약하는데 손은 왜 잡아? 내가 방금 밖에서 다 봤거든? 당신이 저 여자 손 꼭 쥐고 저 여자가 당신 어깨 치면서 웃는 것까지. 제 입에서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자 남편은 잠깐 당황하더니 이내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뭔 소리야. 손을 만지긴 누가 만져.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카달로그 주면서 손끝이 살짝 스친 걸 가지고 잘못 본 거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펄쩍 뛰며 부인하는 태도에 오히려 제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명 제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 남편은 그런 적 없고 제가 잘못 본 거라며 박박 우겨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잠깐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 소란에 카페 안을 힐끗 보니 유리창 너머로 그 여자가 카운터에 서서 저희 부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하더군요. 무언가 지독하게 찜찜하고 불쾌한 기분이 느껴졌지만 길거리에서 계속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다음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된다며 도망치듯 차에 올라타 떠나버렸고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돌보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영업사원과 고객이겠나요? 제 심증은 남편이 딴짓을 벌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다시 낮의 일을 추궁했습니다. 낮에 그 여자랑 손잡은 거 맞잖아. 나 바보 아니야. 당신 밖에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 거야?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겉옷을 소파에 집어던지며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아, 진짜 그만 좀 해. 아, 너 애 키우면서 집에만 있더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 왜 일하러 나간 사람 잡느냐고. 너 혹시 의부증 있어? 아니면 망상증이라도 있는 거야?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굽신거리며 영업 뛰는데 왜 사람을 바람 피우는 놈 취급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편은 저를 의부증이나 망상증 걸린 여자로 몰아가더군요.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며 남편이 저렇게까지 이성을 잃고 악을 쓰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너무나 완강하게 자신이 억울하다며 길길이 날뛰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따져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명백한 물증은 없고 제 눈으로 본 정황뿐이니까요. 시간이 며칠 지나자 저 역시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육아에 지쳐서 내가 예민해진 걸 수도 있어. 영업하다 보면 살갑게 굴어야 할 때도 있고 카탈로그 전해주는 건데 창밖에서 봐서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지. 그렇게 어떻게든 제 자신을 합리화하며 애써 찜찜함을 덮어두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는 다행히 제가 면접을 보았던 치과 중 한 곳에 합격을 하여 출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치과는 그 카페와 가까웠던 치과였죠.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출퇴근을 할 때 혹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나가며 그 카페 앞을 자주 지나다니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카페 안쪽을 힐끗거리며 살피게 되었죠. 며칠을 유심히 지켜본 결과 그 카페 여사장도 남편이 있고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도 있는 여자더군요. 아이가 카페 카운터 구석에 앉아 숙제를 하고 여사장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모습도 목격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저는 치과 식구들에게 커피를 돌리기 위해 그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커피는 핑계고 그 여자의 얼굴을 가까이서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어서 오세요. 여자는 아주 밝고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치과 유니폼을 입고 음료 5잔을 주문하자 그녀는 부침성 있게 말을 건네며 싹싹하게 응대했습니다.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치과에서 일하시나 봐요. 아, 네. 맛있게 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싹싹하고 친절하더군요. 그 평범하고 수더분한 모습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내 착각이었나 보다. 그냥 평범하고 수더분한 사람 같은데 내가 오해해서 괜한 남편만 들들 볶았구나 라고요. 하지만 그 어리석은 안도감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소파 옆 협탁에 올려져 있던 남편의 핸드폰 화면에 카카오톡 팝업 알림이 작게 떠올랐습니다. 무심코 시선을 돌렸던 저는 화면에 뜬 그 한 줄의 메시지를 보고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와이프 오늘 다녀갔어. 보낸 사람의 이름은 고객 이현영 사장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오늘 다녀갔다니. 제가 오늘 치과 식구들의 커피를 사러 그 카페에 갔던 일을 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단순한 자동차 영업사원과 고객의 사이라면 이런 카톡을 보낼 리가 없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려 했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제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듯 빼앗아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의 폰을 왜 건드려? 남편의 눈은 크게 떠져 있었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을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방금 그 카톡 뭐야? 이현영? 그 카페 여자지? 나 다녀간 걸 왜 당신한테 보고해? 당장 내놔. 그 핸드폰 보여줘. 남편은 핸드폰을 등 뒤로 숨기며 또다시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아, 왜 이러냐 진짜. 아, 무슨 카톡.
그냥 이거 내 직장 동료야. 뭔 소리야. 내가 지금 이름도 봤는데. 아니라니까. 넌 왜 매사에 사람을 의심하고 병적으로 집착해? 그러니까 보여주라고. 싫어. 기분 나빠. 너 진짜 병원 가봐야겠다. 빨리 내놔. 제가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남편의 팔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의심받기 싫으면 보여주면 되잖아. 당장 잠금 풀어. 이거 놔. 진짜 미쳤냐? 거실에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거칠어지자 안방에서 자고 있던 둘째 아이가 깜짝 놀라 깨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에 저는 일단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틈을 타 재빨리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놓고는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울면서 보채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 인간 바람 피는 거 맞구나. 내 착각 아니구나.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여자도 모른 채 했지만 저를 분명 알아봤던 겁니다. 직감은 100% 확신으로 변했지만 남편은 철저하게 핸드폰을 숨기며 저보고 계속 병원 가보라는 소리만 하더군요. 증거가 없어서 팔짝 뛸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든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새벽 2시 남편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안방에 울려 퍼질 때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 핸드폰을 조심히 꺼냈죠. 거실로 나와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역시나 비밀번호가 걸려있더군요. 평소 남편이 쓰던 비밀번호, 아이들의 생일, 우리 결혼기념일, 남편의 차 번호까지 제가 아는 모든 숫자를 조합해 눌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만 반복해서 뜰 뿐이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화면이 잠시 잠겼고 저는 초조한 마음에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비번이 뭘까 고민하는데 그 순간 거기서 뭐해? 등 뒤에서 들려온 차갑고 낮은 목소리에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자다 깬 남편이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남편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자신의 핸드폰으로 향했죠. 그거 내 폰 아니야? 남편은 성큼성큼 다가와 제 손에서 핸드폰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너 미쳤냐고. 내 핸드폰 몰래 훔쳐보고 있어? 와, 진짜 무섭다 무서워. 너 진짜 의부증 맞구나. 그럼 보여주면 되잖아. 소름 돋아 정말. 남편은 혀를 차며 안방으로 횡하니 들어가 버렸고 문을 쾅 닫는 소리만이 적막한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무력감에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도저히 이 무거운 마음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친정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 카페에서 본 장면, 수상한 카카오톡, 그리고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남편의 태도까지 전부 털어놓았죠. 동생은 제 말을 듣더니 자기 일처럼 분노했습니다. 형부, 그거 100% 바람이야. 원래 바람 피우는 인간들이 더 썩내고 난리치면서 사람 가스라이팅 한다더라고. 증거를 잡아야 돼. 언니 혼자 안 되면 내가 도와줄게. 뒤를 밟자. 동생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퇴근 무렵 전화를 걸어와 오늘 거래처 직원 부친상이 있어서 장례식장 좀 들렸다 갈게. 늦을 테니까 먼저 자. 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직감이 왔습니다. 저는 당장 동생에게 연락했고 동생은 자신의 차를 끌고 남편의 회사 근처로 와주었습니다. 우리는 멀찍이 차를 대고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내 남편의 차가 회사 주차장을 빠져나왔고 동생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남편의 차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차가 향한 곳은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 쪽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엉뚱한 방향인 어느 조용한 주택가 골목으로 가더군요. 장례식장에 간다더니 왜 이런 주택가로 오지? 그 여자 집인가?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남편의 차가 한 빌라 앞에 정차했고 남편은 시동을 켜둔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저 빌라에서 그 카페 여자 이현영이 걸어 나올 것이라고요. 저는 분노로 이성을 잃고 차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야, 백창호!
제가 남편의 차 운전석 창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이 놀라서 나오더라고요. 네가 여기 웬일이야? 너야말로 장례식장이야 여기가? 그 순간 빌라 공동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그곳에서 나온 사람은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였던 거죠. 그 동료는 황당한 얼굴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라고요. 재수씨,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동료의 말에 따르면 차가 고장난 그를 장례식장까지 태워가기 위해 남편이 집 앞까지 픽업을 하러 와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오해와 의심에 사로잡혀 남편의 회사 동료 앞에서 추태를 부린 것 같았죠. 남편은 저와 제 여동생을 보며 헛웃음을 쳤습니다. 와, 진짜 가지가지한다. 처제까지 끌어들여서 내 뒤를 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집에서 봐. 남편은 으름장을 놓고 그 동료와 떠났습니다. 분명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니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남편은 장례식장에 들렀다가 집에 온 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야, 최수정. 너 내일 당장 정신과 예약해. 너 진심으로 병원 가봐야 돼. 어떻게 나를 미행해? 내가 그렇게 못 믿어? 아니, 그게 아니고. 와, 진짜 나 너랑 못 살겠다. 쪽팔려서 미치겠어 아주. 저는 울부짖으며 맞섰습니다. 그래, 내가 미쳤다고 치자. 내가 의부증이면 나 안심하게 그 핸드폰 한 번만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당신이 떳떳하면 왜 못 보여줘? 핸드폰만 확인하게 해주면 더 이상 안 이런다고. 저는 악에 받쳐 남편의 바지 주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밀쳐냈고 남편과 저는 핸드폰을 차지하기 위해 거실에서 옥신각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발을 헛디디며 거실 탁자 모서리에 세게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아! 남편 팔에는 제법 큰 멍이 들고 까졌는지 피까지 맺혔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탁자 위의 물건들을 신경질적으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나 너한테 진짜 질렸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밑바닥일 수가 있냐. 나 당분간 엄마 집에서 지낼 테니까 나 찾지 마. 네 면상 보기도 싫어. 연락도 하지 마. 씨.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게 어딨어. 오해면 풀고 가야지 어딜 가. 하지만 남편은 저를 벌레 보듯 차갑게 쳐다보더니 팔을 뿌리치더라고요. 그리고는 가방에 옷가지를 몇 개 대충 쑤셔놓고는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집,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에 내가 정말 망상증에 걸려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자기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게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고 이틀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며칠간의 불면증으로 인해 몸살이 심하게 났고 결국 치과에 하루 결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만 겨우 어린이집에 보낸 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약기운에 취해 비몽사몽 잠에 들락말락하던 오후 거실 쪽에서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뭐지 싶어 숨을 죽이고 살짝 방문을 열어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주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온 남편은 곧장 거실 소파 테이블 위로 향했습니다. 그 위에는 저희 첫째 아이가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들을 때 사용하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태블릿을 집어들더니 화면을 켜고 아주 다급한 손놀림으로 무언가를 지우려는 듯 하는 거예요. 저는 방문을 활짝 열고 나갔습니다. 당신 지금 뭐해? 제 목소리에 남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들고 있던 태블릿을 소파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너 출근 안 했어? 집에 왜 있어? 식은땀까지 흘리며 기겁하는 남편의 태도는 누가 봐도 무언가를 들킨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연차냈어. 근데 낮에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애 태블릿은 왜 건드려?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다급하게 둘러댔습니다. 알람 같은 게 와서 뭔가 해서
속옷 가지러 온 거야. 그러더니 안방으로 쫓기듯 들어가 서랍장에서 속옷 몇 장을 대충 주워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소파 위에 놓인 태블릿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하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속옷 가지러 왔다면서 태블릿은 왜 가져가? 아, 이거 원래 내 거잖아. 나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좀 써야 할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태블릿은 남편이 쓰다 구형이 되자 아이 영어 교육용으로 던져준 것이었고 남편은 새 태블릿이 있어요. 게다가 업무용으로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뭔 소리야. 이거 안 쓴 지 꽤 됐잖아. 오늘 오후에 수민이 하원하면 영어 프로그램 들어야 해. 진도 밀리면 안 되니까 놓고 가. 제가 단호하게 태블릿을 빼앗으려 하자 남편이 결국 놓더라고요. 그리고는 집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도어락이 닫히고 거실에는 저와 그 태블릿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는데 서늘한 직감이 들더라고요.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며 도망치듯 집을 나갔던 남편이 하필 제가 없는 평일 낮 시간에 몰래 들어와 태블릿부터 보다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의 화면을 켰습니다. 이것저것 막 뒤져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발견했죠. 남편이 지우고 싶어 안 달랐던 그 판도라의 상자를요. 이 기기는 원래 남편이 쓰던 것이었고 남편의 주 계정이 여전히 연동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기화된 클라우드 앱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남편 놈도 그게 생각나서 집에 온 것 같았죠. 그렇게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수많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헉하고 숨을 들이마신 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왜냐면 그곳에는 남편과 그 카페 여사장, 이현영이 호텔 가운을 입고 침대 위에서 뒹구는 사진이나 서로의 알몸 사진 등이 가감없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온갖 짓을 다 하며 찍어둔 동영상까지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 인간이 진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역시 내 착각이 아니었어.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저를 망상증 환자, 의부증 환자로 몰아세우며 소리를 지르던 남편의 뻔뻔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아지더군요. 저는 곧바로 제 핸드폰과 외장하드를 가져와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백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따져묻거나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그리고 그 카페 여주인 이현영과 남편을 상대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치과 식구들의 커피를 사러 갔던 날 혹시 몰라 카운터에서 챙겨두었던 카페 명함이 그녀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였죠. 며칠 뒤 상간소송 소장이 이현영의 카페와 자택으로 날아갔을 무렵이었습니다. 집 나간 남편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은 펄펄 뛰며 악을 썼습니다. 야, 최수정, 너 미쳤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아? 왜 애몽 고객한테 상간소송을 걸어? 너 증거도 없이 이런 짓 하면 무고죄로 욕고소 당하는 거 몰라? 당장 취하해!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던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픽하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무고죄? 증거가 없긴 왜 없어. 아주 차고 넘치게 많던데. 뭔 소리야. 네가 무슨 증거가 있어? 네가 줬잖아 증거. 내가 줬다니? 아이패드. 당신이 그날 낮에 헐레벌떡 들어와서 지우려다 실패한 그 태블릿 말이야. 클라우드 연동 켜져 있더라. 당신이랑 이현영 호텔 침대에서 아주 재밌게 놀았더만. 수화기 너머로 거짓말처럼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남편의 얼굴은 안 봐도 훤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던진 상간소송의 파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스펙터클하게 흘러갔습니다. 소장이 이현영의 집으로 송달되면서 당연하게도 이현영의 남편 역시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분노로 눈이 뒤집힌 이현영의 남편은 제 남편이 근무하는 자동차 영업소로 쳐들어갔더군요. 대낮에 영업소에서 이현영의 남편은 제 남편의 멱살을 잡고 주먹 다짐을 벌였다고 했죠. 동료들과 고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남편은 얼굴이 터지도록 얻어맞았고 그 난투극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겨우 끝이 났습니다. 제게 그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치던 남편은 직장에서 제대로 개망신 당한 거죠.
게다가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그들의 불륜을 더욱 추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차를 팔러 갔다가 우연히 눈이 맞았다고 했었지만 그조차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사이였습니다. 기혼자들끼리 익명으로 만나 잠자리를 갖는 아주 저급한 채팅방에서 만났던 거더라고요. 영업소에서 난 난리 때문에 이현영은 동네에 상간녀라는 소문이 쫙 퍼져서 카페문에 임시 휴업이라는 종이를 써붙인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이상 제가 남편놈과 혼인관계를 더 유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즉각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클라우드에 저장된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들 덕분에 소송은 아주 빠르고 완벽하게 제 승리로 끝났습니다. 저는 추악한 짓을 저지른 남편과 상간녀 이현영 모두로부터 두둑한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 분할에서도 정당하게 제 몫을 챙겨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친정집 근처에 깨끗하고 아담한 아파트를 얻어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치과 일도 열심히 하며 워킹맘으로서 바쁘지만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가끔 그날의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아무리 심증이 뚜렷해도 증거를 찾지 못해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던 그 막막했던 시간들. 그리고 저를 의부증 환자로 망상증 환자로 몰아세우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내뱉던 그 인간의 뻔뻔함. 그 모든 것들이 치가 떨리지만 한편으로는 멍청한 남편이 스스로 제 손에 증거를 쥐어준 그 우연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이제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싱글맘이지만 저는 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엄마로서 꿋꿋하고 행복하게 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